안녕하십니까 수강생 여러분. 인간과 사회,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 14주차 1교시 여러분 책 여기 보시면 이제 373페이지 과학기술과 환경문제. 과학기술과 환경문제. 과연 기술 혁신이, 과학이 환경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과학과 환경과의 관계. 자, 이 문제를 들어가기 전에 이제 환경 문제,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그렇게 크게 우리에게 제기되는, 다가오는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최근 한 20, 30년 사이에 두 가지 주제가 우리 사회 또는 학문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된 것이 뭔가 하면 생명 문제예요. 생명과학이 발전하면서 그 생명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됐어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컨트롤하고 지배할 수 있어도 생명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못했는데, 이제 생명의 탄생과 마감에 인간이 개입하게 되는 유전자 지도가 또 이제 게놈 프로젝트가 완성되게 되고, 그래서 생명윤리 분야가 형성됐고,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지배했던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턴가 인간에게 피해를 주기 시작해요. 인간에게 고통을 주기 시작해요. 이게 자연은 인간이 쉴 수 있고 편안하게 삶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자연이라는 게 인간에게 고통과 피해를 주기 시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환경에 대한 의식, 환경오염에 대한 의식이. 자, 이 시간은 그래서 이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게 어떻게 형성됐고, 그 원인은 무엇이냐, 도대체 왜 환경 문제가 우리 시대에 대두됐고, 이제 과학기술과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연결되게 되었는가. 이 과학기술 안에서도 왜 환경 문제의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지를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환경 파괴, 환경 오염의 원인을 분석해 보는 시간을 한번 갖고 책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환경 파괴의 원인, 도대체 왜 환경이 오염됐는가?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을 배제시켜 놓고 환경의 오염 자체만을 분석하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결정적이지 않을까. 첫 번째,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책하고 보충적으로. 인구예요. 인구. 과거에 인구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던 시대, 또 인구가 증가하다가 질병이 한번 돌면 거의 한 수만 년 동안을 인류의 그 인구 증가세가 급속도로 증가되지 않고 둔화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인구가 증가되면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완전히 이게 빙하 시대가 온다든지, 막 지진과 아니면 그 화산이 폭발하고 운석이 떨어진다든지, 그런 것에 의해서 생명체들이 멸종당하고 인구가 줄었죠. 또 그 이후에는 질병, 흑사병이라든지,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린다든지, 질병에 의해서 인구 증가가 억제돼 왔어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전쟁이죠. 전쟁을 통해서 또 2차 대전 때만 해도 거의 4천만 명이 죽었잖아요. 이게 인구 증가라고 하는 것이 이게 지속될 수 없는 환경들이 있어 왔는데, 최근 50년 사이에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요. 20, 30년 사이에 거의 더블이 되는 거예요. 지금 60억 명인데요. 2050년이 넘으면 이제 또 100억 명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하니까, 인구 이론이에요. 인구가 증가하니까 경작과 목축이 늘어나죠. 인구가 증가되면 먹어야 되니까 식량을 위해서 더 많이 땅을 경작해야 되고, 더 많이 가축들을 키워야 되잖아요. 목축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목축이 늘어나면 목초지가 남용돼요. 토양이 침식되고요. 그 가축들의 배설물, 지금 전 세계 인구만큼 가축의 숫자도 많다는 거죠. 자동차, 배기가스 다음으로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게 뭐예요?
소, 돼지, 말, 양, 이 짐승들이 내뿜는 이 가스, 트림과 이 배설물, 이게 지금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면 결국은 지구의 자원이 사라져버리고 환경은 오염된다. 일리가 있죠. 일리가 있어요. 인구가 증가되는 게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킨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또 다른 문제점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구가 막 느는 국가에서는 환경오염이 더 심각해야 되고, 인구가 줄어드는 국가에서는 환경오염도 줄어들어야 돼요. 근데 보니까 이게 어떤 나라는 인구는 막 엄청나게 느는데 환경오염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요. 어떤 나라는 인구는 막 줄어드는데 환경오염은 심각해요. 우리 대한민국도 인구가 지금 줄고 있어요. 근데 환경오염은 심각해지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니구나. 그래서 환경오염의 원인을 인구라고 보는 사람들의 견해가 그렇게 크게 설득력을 얻지 못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풍요예요, 풍요. 풍요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인간의 사회적 활동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사회적으로 활동해서 그 자신의 효용과 행복과 풍요를 추구하면서부터 환경이 파괴됐다는 거죠. 그냥 인간이 그냥 하루 세끼 먹고 살고 자급자족하고 자신의 삶에 만족해하고 살았으면 괜찮은데 너무 지나치게 욕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개인의 풍요, 소비의 증가, 상품의 과잉 생산, 이런 것들이 다 풍요예요. 필요 없는 상품들이 많아요. 과잉 생산, 과소비, 또 자동차가 증가되는 거, 자동차라는 게 이게 우리 풍요의 상징이에요. 편리함이잖아요. 자동차 안 타도 되는데 탐을 통해서 얼마나 편리하고 풍요로워져요. 근데 자동차가 만들어내는 배기가스, 이것이 결국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죠. 결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세 번째는 뭐냐? 환경오염의 원인. 여기서 이제 우리 책에 나오는 이게 바로 과학기술이에요. 과학기술의 발전. 과거에는 이 과학기술이 발전되기 전에는 이 자연적인 생산 방식이에요.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기껏해야 짐승들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추수하고 수확하고, 그러니까 자연 질서와 자연적인 생산 방식을 넘어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과학기술이 혁신되면서 새로운 생산 방식, 생산의 혁명이 찾아오죠. 이게 뭐예요? 산업혁명. 산업혁명. 과학기술의 발전이 생산 방식에 도입된 것이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산업혁명을 통해서 이게 이 생산이 수천 배, 수만 배 혁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산 방식으로 생산하니까 이 자연이 그것을 분해하고 소화할 수 있는 그 적정치를 넘어서서 생산해 버리는 거예요. 과잉 생산. 생산량이 증가되니까 오염이 증가되고, 결국은 기술 혁신은 환경오염을 가속화시킬 수밖에 없다. 이 과학기술이라고 하는 게 지금 환경오염 가운데 결정적인 원인이 과학기술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해요. 다 이런 것들이 과학기술이에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그런데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서도 또 우리가 원인이라고 규정하기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네 번째 또 원인을 찾아요. 자본주의. 왜 자본주의냐면 과거의 생산은 자급자족이에요. 내가 소비할 만큼 생산해요. 그러니까 생산해서 소비하고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적정하게 생산하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는 생산을 할 때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자급자족이 아니에요. 누군가의 소비를 예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소비를 내가 도와주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부터 뭘 받아요? 자본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산과 소비에 자본이 개입돼. 그러니까 내가 생산하는 것도 자본을 위해서 생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자본을 축적해야 돼요.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의 원리 자체가 이윤을 창출하는 거예요. 이윤 추구.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환경은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본주의는 이익을 추구해야 되니까 이익의 한계가 없어. 끝없이 이익을 추구하죠. 그럼 환경을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뭐냐 하면 자본주의 국가에서 야, 자본주의가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면 너희 사회주의는 깨끗하냐?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환경이 보존되고 있냐?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잖아요. 자본주의에도 원인이 있지만 그렇다고 자본주의만 환경을 파괴시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해요. 그래서 다 각자 어느 정도 환경오염의 원인으로서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데 하나하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것인가? 한번 1번, 2번, 3번, 4번을 종합해보자. 1번, 2번, 3번, 4번을 종합해보자. 그렇게 어떻게 되냐면 이걸 다 종합했더니 결론이 뭐가 나온가 하면 5번째. 성장이론이라는 거예요. 성장이론. 인구도 성장, 풍요도 성장, 과학기술도 혁신과 성장, 자본주의도 이익의 증가, 이익의 성장. 그러니까 인간 사회 속에 이 성장 개념, 성장 의식이 지배하는 것, 이것이 결국은 환경 오염의 원인이다. 기하급수적인 성장의 원인이 인구, 생산, 풍요, 기술, 자본주의 이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연합해서 환경오염을 만들어냈다는 거죠. 왜냐하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원리는 보존, 유지예요. 환경은 보존시키고 유지시키는,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 환경이 변함없이 그대로 보존되고 유지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구, 과학, 풍요, 자본주의는 보존이 아니에요. 끊임없는 성장과 발전이죠.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이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보존하면서 발전시킬 수는 없어요. 유지시키면서 성장시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성장이라고 하는 거, 인간 사회에서 끊임없는 모든 분야에서의 성장이 환경 오염의 원인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환경 오염의 원인 크게 5가지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시고, 그 가운데 이 과학기술이, 기술의 혁신과 발전이 생산 방식의 혁명을 가져오면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 환경오염이 가속화되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과학기술을 잘 견제하고 과학기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정적인 면을 제거시키기 위해서는 환경적인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환경적인 사고, 생태학적 사고. 생태학적 사고. 자, 이 자연에 대한 사고가 여러 시대를 거쳐서 변모해 왔는데, 자, 이 자연을 볼 때 사람들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요.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지배하고 착취해야 된다. 어떤 사람은 자연을 보존해야 된다. 아니면 자연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각자들의 자신의
자연에 대한 이해가 있긴 하지만, 자, 이 시간은 자연에 대한, 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모델, 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모델. 이 환경을 사람들이 이해하는 방식 4가지를 한번 공부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유기체 모델이에요. 유기체 모델. 유기체. 아마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가이아 이론, 제임스 러블락의 가이아 이론에 보면 지구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다. 기억나시죠? 환경에 대한 낙관주의적인 해석을 한 제임스 러블락. 이게 가이아 이론이라고 그랬죠. 가이아 이론. 이 가이아 말은 땅이라는 얘기인데, 가이아 이론. 지구는 하나의 거대한 유기체다. 왜냐하면 45억 년 동안 이 대기의 밀도, 온도, 또 이 자연의 상태, 이 모든 계절의 순환 과정, 이 모든 것들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된 것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지구가 자기 조절 작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생물체처럼 지구가 자기를 조절했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거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이게 유기체 모델이에요. 그래서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설명하죠. 지구 온난화가 되는 거, 지구가 열이 생겼다는 거예요.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공기가 자꾸 더워지는 것은 지구가 감기 걸린 것이다. 오존층이 뚫리는 것은 지구의 피부에 피부병이 생긴 것이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지구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해석하는 거예요. 환경은 하나의 유기체다. 무생물이 아니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다, 환경은. 자, 그 다음에 공동체 모델이 있어요. 두 번째, 공동체. 이건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배우듯이 하나의 먹이사슬처럼 이 자연은,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하나의 몸처럼 상호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상호 의존성을 갖는다는 거죠. 인간은 나무들이 내뿜는 이 산소에 의존해 있어요. 산소는 인간이 내뿜는 이산화탄소에 의존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뿐이 아니라 환경 자체도 서로 연결돼 있다. 그래서 부분은 전체와 관련돼 있다. 그래서 인간 한 개체가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환경 전체가 흔들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환경을 구성하는 어떠한 작은 요소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뭇잎 하나도 함부로 우리가 잘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그 개체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전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게 바로 공동체 모델. 세 번째는 뭐냐면 기능적 모델이에요. 기능적 모델. 세 번째는 기능적 모델. 환경을 구성하는 모든 구성 요소들은 그 기능에 의해서 동일시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기능이 더 중요하고 어떤 기능이 덜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의 기능도 배제될 수 없다. 인간이라고 해서 이 환경의 주인으로서 더 큰 기능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자연 전체로 볼 때는 인간도 한 작은 기능을 수행하는 존재에 불과한 거죠. 자, 그래서 모든 환경의 구성 요소는 그 기능에 의해서 동일시된다. 생산자가 있으면 분해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해자가 없으면 생산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생산자가 없으면 분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 사회에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대통령이 사회에서 가장 큰 기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기능을 수행하는 것 뿐이죠. 왜냐하면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보니까 대통령하고 환경미화원하고요, 그 연봉이 큰 차이가 없어요. 신기하죠? 대통령이 먹는 거하고요, 환경미화원이 먹는 게 음식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입는 옷하고요, 환경미화원이 입는 옷이 큰 차이가 없어요. 한 번은 대통령이 이제 어디 쇼핑을 갔는데 영부인에게 이제 옷을 사줬는데 깜빡 잊고 이거 신용카드를 등록을 안 한 거예요. 이제 새로 발급받아서 이제 딱 쓰는데 거기 이제 점원이 카드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여기 저 독일 대통령인데요. 제가 이거 조금만 기다리세요. 등록을 해서 다시 올 테니까 우선 이 물건을 가져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얘기가 안 됩니다. 나 대통령이라니까요. 대통령인 건 알겠는데요. 카드가 지금 거래 등록이 안 됐습니다. 가세요. 대통령이나 평민이나 똑같은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여기 저도 이 건물에 있지만 청소하는 분이 한 달만 청소 안 하잖아요. 이 대한민국은요, 전염병에,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전염병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쓰레기를 치우는 분이 하는 게 그게 비천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자, 얼마 전에도 저쪽 제가 마장동에 와가지고 어디 도살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저 사람 막 소 잡는 사람이야. 백정이야. 막 사람 취급을 안 하는, 어떻게 소를 저렇게 잔인하게 잡아? 근데 제가 그거 보고서 막 웃었어요. 아니, 그 사람이 안 잡으면 누가 잡아요? 소고기는 먹어야 되는데 소를 잡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소고기 누가 먹어요? 소고기 먹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잡는 사람이 있어요. 왜 먹는 사람은 고상한 사람이고 잡는 사람은 더러운 사람이에요? 잡는 사람이 있어서 먹는 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바로 기능적 모델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 에너지 모델. 네 번째, 에너지 모델. 그러니까 환경은 거대한 유기체다. 환경은 공동체다. 환경은 하나의 기능적이다. 환경은 에너지다. 저 에너지 모델은 누구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지지난주에 제가 설명했던 것 같은데, 제레미 리프킨. 이 사람은 환경은 거대한 에너지의 순환 체계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흐른다는 거예요. 한쪽에서 에너지를 갖다가 쓰면 자기는 또 내놓고 내놓는 만큼 또 쓰고, 그러니까 에너지가 계속 순환을 해. 그러니까 에너지의 양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게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생물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먹이의 흐름도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먹는다는 게 뭐냐면 먹음을 통해서 거기서 에너지가 소비되는 거예요. 그럼 먹고 난 에너지를 내가 소비했는데 내가 소비만 하는 게 아니라 나가죠. 그럼 나가면 내가 이거 내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보내면 또 그걸 또 누가 먹어요? 미생물들이 또 분해하면서 먹어요. 그럼 미생물을 또 누가 먹어요? 이게 먹이사슬이다. 이 먹이사슬. 환경이라고 하는 게 거대한 먹이사슬이라는 거예요. 먹이사슬을 통해서 에너지가 순환된다는 거죠. 그래서 리프킨도 환경은 거대한 에너지의 순환 체계인데 모든 생명체가 다 에너지를 쓴 만큼 내놓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생물은 쓰기만 하지 내놓지를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자꾸 줄어든다는 거예요. 환경 파괴 물질이 생겨난다. 그래서 환경 문제는 돌이킬 수 없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 이게 바로 제레미 리프킨이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제임스 러블락은 낙관적으로 환경을 보는 거예요. 유기체니까 환경이 자기를 조절해서 보존시켜 나간다는 거예요. 회복시키고 개선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환경은 더 나아진다. 이건 유기체 이론이고 에너지 이론은 아니다. 에너지는 갈수록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줄어들고 있고 환경 파괴 물질은 증가되고 있다. 그 주범이 누구냐? 인간이다. 자, 그래서 환경을 이해하는 환경 모델, 생태학적 모델은 크게 4가지가 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해 두세요. 환경 오염의 원인들은 크게 5가지, 좀 전에 했던 거. 환경이 왜 오염되느냐? 그 가운데 이 과학기술을 통한 기술혁신의 문제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환경을 볼 때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는데 왜 낙관적으로 보고 왜 비관적으로 보는지 그 4가지
이해 방식에 따라서 나눠진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